얼마나 먹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과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의 순서는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적절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영우입니다.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라 점심 식사를 하러 갈 예정인데요. 어떤 걸 먹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를 따라오시죠. 이렇게 메뉴가 많은데 막상 좀 건강식으로 챙겨 먹겠다라고 얘기할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란이나 참치는 좋은데 라면이고 나트륨이 많고 면 종류고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쭈꾸미 삼겹 비빔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매 식사에 채소와 단백질 음식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요. 점심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먹게 되니까 밥이 꼭 들어와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밥은 반 공기를 넘지 않는다라는 게 나의 원칙이고, 다만 내가 오늘 식사 후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좀 움직임이 많고 활동량이 많다, 그러면 밥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먹습니다. 밥 양은 나의 오늘 신체 활동량에 맞게끔 조절을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아무래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쌈밥이나 아니면 이런 비빔밥을 택하게 되거든요. 비빔밥은 어쨌든 이 안에 채소들이 있으니까 채소들을 활용할 수 있고, 비빔밥 중에도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고르는데, 오늘 선택한 메뉴가 그다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메뉴판을 쭉 봤지만 원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메뉴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택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게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매 식당들의 주요 메뉴들이 양념이 엄청 셉니다. 거의 단짠이에요. 달거나 짜거나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찾으니까. 저도 잠깐 봤지만 튀김, 그 다음에 면, 인스턴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뭐 햄, 소시지 메뉴들이 많은데, 그런 음식들은 알게 모르게 중간 간식으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군것질 할 때도 단짠인데 식사할 때만큼은 싱싱한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 많이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얼마나 먹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내 몸에 맞추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껴요. 반대로 살이 많이 쪄 있는 사람일수록 여분의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먹어요. 포만감을 주는 신호가 둔감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방식도 중요한데, 이 메뉴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처음부터 밥을 먹을 생각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쭈꾸미부터 먹을 생각이거든요. 쭈꾸미와 고기를 조금 먹어서 배를 조금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채소와 밥을 비벼서 비빔밥의 형태로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탄수화물 음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배를 깔아준 후에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는 거는 채소와 단백질이거든요. 탄수화물은 상대적으로 포만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먹게 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과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사의 순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적절히 포만감을 느끼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 있고요. 음식을 먹는 속도도 중요해요. 급하게 허겁지겁 먹게 되면 내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습관도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쭈꾸미에도 지금 양념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양념이 달고 짜요. 달고 짠 양념이 들어가 있는 이 쭈꾸미에다가 여기에 또 이제 초고추장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 초고추장도 생각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많거든요. 제가 좀 골라 먹을 수 있으면 이 쭈꾸미를 받을 때 양념을 좀 덜어내고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레디메이드로 나와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먹지만 이런 양념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에는 음식 중에서 지금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거는 밥이죠. 더더구나 흰쌀밥이니까 혈당을 빠르게 높이겠죠.
처음부터 얘를 먹게 되면 혈당이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 깔려 있는 단백질 음식들을 먼저 먹어서 배를 채우고 있어요.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넣을 거예요. 쭈꾸미 양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짜게 느껴져요. 짠 음식은 계속 밥을 부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념은 세지 않게 먹는 게 좋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 3끼 중에 최소 1끼에서 2끼는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게 아침 식사가 주로일 텐데 아침부터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 외식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부족한 게 신선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가 들어있는 메뉴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입니다. 만약에 쌈밥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질의 단백질인데 사실은 단백질 음식은 많아요. 그렇지만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적은 그런 단백질인데 그것도 찾기 쉽지 않아요. 생선구이, 대구질이라든지 순두부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음식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음식들은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들이 경쟁적으로 직장인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곳에서는 단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직장인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메뉴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야 그런 메뉴들이 등장할 텐데 우리 소비자들은 바로 입에 들어왔을 때 달고 짜고 자극적인 거를 찾다 보니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찾는 식단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 하루의 활동량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공급해라. 이 밥이 우리한테 메인으로 주는 탄수화물이지만 밥 이외에도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꽤 있어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비빔밥에 쭈꾸미에 양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도 약간의 뭐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고 밥의 형태로 내가 반 공기를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 하루에 점심 저녁을 밥을 먹는다고 해도 한 공기로 끝나잖아요. 이게 현대인들한테 맞는 밥량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부터 나가서 걷는 거예요. 식사 시작 시점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나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에서 내가 걷잖아요. 스파이크를 일으키거나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식후 최소 10분, 조금 더 욕심을 내면 20분 정도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근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에 굳이 운동이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근육이 후 혈당의 70에서 80%를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기관, 조직이 근육, 피하 지방 조직, 간이거든요. 근육이 충분히 식후 혈당을 잡아주게 되면 그 나머지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간과 피하 지방 조직이 갖는 로딩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겠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사무실에 앉았다. 근육 활동이 없다. 그러면 올라간 식후 혈당의 상당 부분을 피하 지방 조직과 간이 처리해야 됩니다. 혈당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과 체중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소화기관 쪽으로 가서 소화를 도와야 되는데 골격근 쪽으로 몰리면서 소화에 방해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맞아요. 식사하자마자 운동하면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쁜 직장인들이 그나마 시간 낼 수 있는 게 점심시간인데 점심에 밥을 먹고 나서 그러면 소화를 시킬 때까지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 먹고 나서 일단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식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혈당이 피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리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었던 근력 운동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화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식사 시작 시점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부터 걷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째부터
시간부터 트레이너와 근력 운동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을 운동으로 제가 할애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도 약속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사실 점심시간은 일단 고정된 시간인데 식사하고 나서 소화 안 될까 봐 운동 못한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식을 했으면 가볍게 걷는 정도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육의 소화를 양보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식사에서부터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찾게 만드는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식사를 뭐 과일이나 콘프레이크나 빵이나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응성 저혈당 때문에 중간에 쉽게 배가 고프고 또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첫 번째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인슐린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그게 밥이 아니라 면이나 빵이나 이런 종류의 음식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점심 식사가 첫 번째 식사가 되는 경우라도 채소와 단백질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우고 탄수화물 음식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탄고지라는 식단이 아니라 시작부터 혈당을 높이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슐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커피는 생명수죠.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데, 사실은 커피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8월 한 달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술만 끊은 게 아니라 커피도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좋아졌던 증상이 7시간 숙면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술과 커피를 마실 때는 4시간 후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잤거든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2주 전 주말에 골프 라운딩을 나갔는데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어주니까 마셨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기간 중에 커피 끊기로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그날 밤 여지없이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마셔도 잘 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숙면을 취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끊었으면 훨씬 잘 잘 수 있는 거를 안 끊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오전 중에 커피 마시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했으면 그걸로 그날 커피는 끝내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커피가 테이크아웃 형태로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잖아요. 앉아서 식사했잖아요. 커피잔 들고 친구들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커피 문화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4주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중이 6.8kg 빠졌고요. 체지방으로 5.9kg이 빠졌거든요. 제대로만 하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 4주 프로그램만 제대로 해도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막상 해보니까 할만한데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해마다 1월 달에 4주 프로그램을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의 만남도 피하고 술 끊고 평소 하던 운동을 조금 늘려서 운동 더 하고, 저녁에 만나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서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 달만 집중하면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모든 검사들이 다 정상으로 나오죠. 해마다 이런 루틴을 계속해 왔는데, 내가 몸소 한번 실천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 한 달 4주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1년에 2차례를 한 셈이 되는 거죠.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다이어트를 끝냈고 인바디 검사로 확인을 했거든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이 4주 루틴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은 잘 안 붙고 지방도 잘 안 빠지고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마다 했거든요. 지금 8월 한 달 동안 결과가 제대로만 하면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해진 대로 그 틀을 깨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이게 이제 8월 1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검사 결과거든요. 보면 체중이 6.8kg 빠졌고요. 골격근으로 0.3, 체지방으로 5.9kg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근손실 거의 없이 체지방으로 6kg이 빠진 건데, 골격근도 0.3kg 빠진 거 아닌가요? 실제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속의 수분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실제보다 조금 줄어들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결과면 근손실 없이 체지방으로만 6kg 빠졌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아니 이렇게 빼놓고 내일부터 다시 또 술 마시고 또 뭐 맛집 다니고 하면 다시 찌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시 찌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몸을 바꾸지 않고 이때도 열심히 술 마시고 열심히 놀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이랬을 경우와 결과가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계속 망가지고 있는 몸을 한 번도 쉬어주지 않고 계속 망가뜨리면 결국은 질병으로 가겠죠. 유해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한 달만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그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계속 나빠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다 한 달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달 또는 뭐 1년에 저처럼 2달을 하셔도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점차 그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좀 더 긴 우리 남은 여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매일 술과 설탕에 찌들려 있는 여러분들의 간에 언제 휴가를 주셨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4주 짧지 않냐고요? 짧지 않습니다. 3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개인 차이를 감안해서 4주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건강 하나 체중만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이 온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몸 상태는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리면서 동일한 결과를 얻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보편적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박용우의 스위치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입니다. 당뇨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배가 나오고 젊었을 때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 하지만 아직 당뇨병이나 심각한 혈관 합병증까지 이어지지 않은 분들, 4주 프로그램만 제대로 해도 치료가 됩니다.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물론 몸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4주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고 몸을 조금 추스렸다가 다시 한번 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중간중간에 유지기를 가지면서 4주 프로그램을 2번 또는 3번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결심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주가 제일 힘든데 특히 내 몸이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뀐 경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분들에게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몸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지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근손실이 많아요. 근데 근육이 빠지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첫 3일 동안은 단백질 쉐이크를 4번을 일정 시간에 걸쳐서 공급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고픈 걸 참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배고프지 않게끔 허용식품을 중간중간에 배불리 먹는다. 채소, 해조류, 두부, 연두부,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먹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박용훈의 한 끼로 검색을 해보시면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일차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반식으로 한 끼가 바뀌게 되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로만 먹게 되면 포만감을 충분히 얻기가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고, 적정량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근손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4일차부터는 더 이상의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밥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3끼는 쉐이크로 먹게 하는 것이고요. 배고플 때 허용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달걀도 허용이 되고 가슴살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이런 육류도 허용이 되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훨씬 음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일주는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첫 주부터 체지방이 많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일주가 끝나고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은 많이 안 빠지고 근손실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본인 몸이 그런 몸이니까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운동 자극을 주면서 먹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2주차에는 저녁도 일반 식사로 바뀌나 탄수화물 제한식이 되겠고요. 아침에 쉐이크 먹고 낮에 밥을 포함한 일반식을 먹고 오후에 간식으로 쉐이크를 먹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일반 식사를 하게 되겠죠. 4끼를 먹으면서 역시 허기가 지게 되면 달걀 먹어도 되고 편의점에서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떠먹는 두부도 좋고 건강식으로 배불리 드시는 것은 언제든 허용입니다. 건강식을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되면 살이 빠질까요? 몸이 건강해지면 회복력, 재생력에 의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불필요한 지방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사람들은 공복 시간을 늘려주어야 망가진 인슐린이 회복이 되고 기름이 끼어있는 간에 기름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공복 시간을 어디까지 길게 해주느냐?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이 18시간에서 24시간이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트에서는 24시간의 간헐적 단식을 2주차에 주 1회 권합니다. 편안한 날짜를 선택하셔서 매일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했다면 2주차에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늘리시면 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왜?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24시간까지 버티기가 힘들면 18시간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너무 힘들다, 기운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18시간째 드셔도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할만한데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20시간, 22시간 조금씩 늘려보시고 24시간까지 늘려보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주차를 마치고 나서 이런 체지방 검사를 했을 때에 첫 주에 만약에 근육이 빠졌던 분이라면 그 빠졌던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첫 주에 근육만 많이 빠지고 체지방 감량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운동이라는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주, 첫날부터 운동 자극이 들어가면 결과는 훨씬 좋아져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탄수화물을 의도적으로 제한했는데 힘든데 운동까지 하라 그러면 더 짜증나 할까봐 적극적으로 첫 주부터 운동은 권하지 않으나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첫날부터 운동을 하시면 결과는 훨씬 좋아집니다. 첫 주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권하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걷다가 몸이 조금 워밍업이 되면 뛰는 거죠. 뛰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다시 걷고 숨이 돌아오면 다시 뛰고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두면서 하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계단을 활용하셔도 돼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찬 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또 숨이 고라지면 다시 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숨이 찬 이 운동 자극을 적어도 일주일에 4번, 5번은 해야 내 몸이 바뀌는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켜지는 운동 자극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저 나가서 30분 걷는데요. 운동 아니에요. 3주차는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내 몸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단호박, 블루베리, 고구마 이런 음식들도 허용이 되고요. 그 전부터 운동을 했다면 운동에 몸이 익숙해지면서 운동 강도를 점차 높일 수 있잖아요. 운동 강도가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3주 차에는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하게 되는데 연달아 하시면 안 되고 잘 챙겨 먹는 하루 이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3주 차에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해도 근손실이 거의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주 차까지 집중해서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금하고 허용식품 범위에서 잘 챙겨 먹었다면 1차적인 성공을 이룬 겁니다. 첫 3주 동안에 예외 없이 술, 설탕, 흰 밀가루 이런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끊으면서 허용식품만으로 제대로 했다면 3주 만에 만들어 놓은 그 변화는 쉽게 예전 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4주 차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몸을 아예 확 박아놓는 단계가 되는 거죠. 3주 차까지 했는데 내 몸이 발동이 걸려서 체지방도 잘 빠지고 근육은 처음에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수준만큼 회복이 됐고 운동도 더 하고 싶고 활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4주 차에는 격일 단식을 하셔도 됩니다.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주 3회 하셔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이 충분히 빠져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채 20%가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첫 주에 빠졌던 근육이 2주차, 3주차까지 회복이 되더라도 첫 주에 시작할 때만큼의 근육량을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체중계, 눈금, 체지방량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몸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말고 3주 차의 미션을 한 주 더 반복하시던가 열의가 앞서가지고 더 빼고 싶은 욕심에 먹는 게 조금 부실했고 이랬다면 2주 차에 올라갔던 근육이 3주 차 다시 꺾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욕심내지 말고 다시 2주 차로 돌아가셔야 돼요. 최종 4주 차는 3주 차까지 만들어 놓은 몸을 적어도 고정시키거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다라는 전략으로 간다면 주 3일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주 2일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주 1일 단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다음엔 유지기로 넘어갑니다. 만들어 놓은 내 몸을 최대한 유지해 보겠다라는 전략이죠. 체중을 빼겠다라는 전략이랑 다른 전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잰 체중이 내 체중이에요. 아침에 한 번만 재면 돼요. 그 체중이 어저께 잰 체중보다 조금 높았다? 오늘은 더 움직여야죠. 더 많이 걷고 빡세게 하고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겠다는 전략. 그러면 유지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14시간 공복을 계속 유지해주고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예전 체중으로 안 갑니다. 주말에 치팅데이를 넣고 참았던 음식들 드셔도 됩니다. 유지기는 떨어졌던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서 다시 4주 루틴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준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서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금기 음식을 먹었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금기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이 다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의 개념이 아니라 술과 과당 때문에 간이 무너졌으면 술과 과당을 끊어야 간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 다시 술과 과당이 들어오면 얘는 다시 나빠지겠죠? 건강한 몸으로 한 발, 두 발 가야 되는데 3, 4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몸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서 나아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요만큼 먹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 됩니다. 예외가 없어야 되고 부득이 예외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했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또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고 근육이 빠질 수 있는 단계를 다시 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중간에 금기 음식을 먹어서 실패했다면 아예 유지기로 넘어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더 하고 해서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어느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해. 나는 정말 한 달 동안 집중할 거야. 이러한 환경일 때 그때 시작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면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단백질 쉐이크는 바디빌더, 트레이너들이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먹는 보충제였죠. 그분들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커지거든요. 박용구의 4주 프로그램에는 전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필요량을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가 원칙인데 온통 탄수화물 음식이지 순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으니 아침에
대신에 한꺼번에 통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에서 80g을 아침에 먹고 나가겠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효과가 없거든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필요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가루 제품이 있고 액상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액상 제품의 특징은 먹기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유통 보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제부터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보존제를 포함한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포로된 제품들은 인공 첨가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유청 단백이 있고 대두 단백이 있는데 크게 유청 단백은 이제 우유에서 나온 단백이고 대두 단백은 콩 단백이거든요. 동물성 단백, 식물성 단백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유청 단백, 대두 단백 정도로 이렇게 순단백으로 나눠 놨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유청 단백이 대두 단백에 비해서는 소화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비싸죠. 같은 유청 단백이라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먹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청 단백과 대두 단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을 드셔도 좋고 대두 단백만 드셔도 되는데 값이 싼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화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복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팩으로 된 제품을 저는 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용량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는 자기 체중 곱하기 0.8 그 숫자가 하루에 필요한 최소 단백질 요구량이에요. 박용구가 권하는 것은 곱하기 1에서 1.5입니다. 내가 근육을 더 키우고 싶으면 더 먹으면 되고 난 최소한만 먹겠어 하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기 때문에 0.8이라는 권장량만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 곱하기 1 내지 1.2를 하셔야 돼요. 70kg인 몸이다. 적어도 70에서 80g을 먹어야 되잖아요. 4번에 나눠서 먹으라고 얘기했죠. 적어도 한 번에 20g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8g이거든요. 우유나 두유에 터먹게 되면 6g이 더해져서 대략 24g이 됩니다. 아침과 오후 간식으로 두 포를 먹게 되면 적어도 50g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g을 일반 음식에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정말 단백질 음식을 찾기 위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편의점을 찾아 헤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당함량이 적고 그 다음에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으면서 양질의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 제제 중에 제로라는 제품들이 많은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죠. 인공 감미료는 제로 콜라처럼 칼로리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들 수가 있고 길게 봐서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당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콜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제로 콜라 먹겠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음식을 찾는데 인공 감미료가 있는 걸 먹겠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치료라는 것은 몸이 좋아지는 게 치료죠. 지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드시잖아요. 치료받고 있는 건가요? 약을 먹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활기차지셨나요? 만성질환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에서 최대한 멀리 가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죠. 그렇다면 내가 아직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이런 질병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간에 기름이 낀 지방간,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 몸이 다시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은 내가 한 달만 집중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지방간에서 벗어나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 아닐까요? 물론 예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몸이 야금야금 나빠지겠죠. 그러면 또다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감기 치료 받으면 평생 감기가 안 걸리나요? 1년 365일 건강 모범생으로 살 수 있다면 살찔 일도 없고 배가 나올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부터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한 달만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그 한 달 동안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또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든 버텨가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료의 개념으로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겁니다.
네.